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소장님, 저는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입니다. 이런 성격을 확 뜯어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강의할 때도 손 들고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 아니면 카페에도 소장님, 저는요 제 자신을 좀 확 뜯어 고치고 싶습니다. 제 성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냥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생각의 뿌리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성격을 확 바꿔야 해. 특히 이런 내성적인 성격, 요새는 내향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개조할 거야.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철저히 내가 나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내향적인 성격을 정말 바꾸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넌 문제가 많아. 그렇게 수줍어 가지고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래. 세상을 봐봐. 내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어. 사람이나 제대로 사귀겠니? 그러니까 너는 문제덩어리인 거야. 너는 골치 아픈 아이라고, 이런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뜯어 고치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변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또 실천을 해보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는 그 마음의 출발이, 그 마음의 뿌리가 철저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에너지로는 긍정의 결과를 만들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진흙 반죽을 해서 피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 개발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긍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혁신이고 자기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나는 정말 변해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내향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점이 뭘까?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게 진정한 자기 개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콰이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지금도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죠. 수전 케인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다방면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간디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또 워렌 버핏이라든지 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빌 게이츠, 이렇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두드러진 업적을 나타냈거나 아니면 인류 역사를 크게 진보시킨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대개 내향적이라는 겁니다. 내향적이기 때문에 겸양하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침착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책임감으로 끝까지 끈기를 발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놀라운
몰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런 성향이나 자기 자신의 이런 특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난 문제가 많아, 이런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명함이나 제대로 돌릴 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성향이나 성격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그 에너지를 자기 발전에 100%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나는 별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내향적인 성격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 내향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역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100%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100%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나를 부정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100% 발휘하고 끌어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특히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그것은 언론이나 아니면 TV, 이런 미디어 매체가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핵심은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대로 자신의 강점을 100% 발휘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게 진정한 자기개발, 이게 진정한 인생 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확 뜯어 고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강점이라도 그것을 정말 크게 정성스럽게 키워야 하겠다. 그렇게 자기 긍정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접근할 때, 그때 문이 열리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강점과 재능, 능력과 자질, 태도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오늘부터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그것을 잘 키워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의 에너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날아오를 수 있어. 이런 생각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성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들어갈 때 오히려 내향적인 성향이 점점 커져서 외향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아우를 수 있는 큰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100% 내향적인 사람도 없고요, 100% 외향적인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내향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을 골고루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측면이 조금 더 발전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강점을 잘 키우는 사람은 다른 측면까지도 다 함께 개발하고 발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저의 인생 1막 2장 대학생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대학에 와서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던 대학은 이제 지방에 아주 겸손한, 자신의 존재를 굳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소박한 겸양 미덕이 넘치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서 이렇게 진학한 학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제 91학번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서울에서 말하자면 그 우리 학교로 온 사람들은 정말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서울 촌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가장 친하게 된 그 동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늘 함께 다니면서 이제 짝꿍처럼 지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 제가 지방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방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방이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촌에서 온 그런 친구였는데 나한테 늘 야 서울 촌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래도 서울 특별시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읍단위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 그 수박 고구마 많이 나는 고창. 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고창. 네. 고창읍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서울 촌놈 일로 와봐. 야 서울 촌놈 밥 먹으러 가자. 야 서울 촌놈 뭐 어쩌자 이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누가 도대체 누구를 촌놈이라고 그래. 마치 이거는 멸치가 고등어한테 야 니까지 생선이냐?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원 다니는 형한테 형 뭐 좀 아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루는 야 서울 촌놈 밥 먹으러 갈래? 그래서 야 고창 읍별시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서울 특별시민인데 그 친구는 고창 출신이니까 고창 읍별시민으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명명을 해준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뭐 늘 같이 공부도 하고 수업도 듣고 뭐 밥 먹으러도 다니고 가끔 이제 땡땡이도 치고 여러분 대학 생활의 별미는 한 번씩 도망을 가서 나름의 시간을 나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캠퍼스 생활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그렇게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1학년이 마칠 때쯤 돼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학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남학생들끼리 시작된 싸움이 그게 이제 학년 전체로 퍼져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무슨 남북전쟁은 저리 가라예요. 완전히 학년이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처음에는 매우 사소한 걸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 사소한 걸로 시작합니다. 우리 학년도 그랬어요. 현역이라고 하면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예비역, 군대를 다녀온 연식이 지난 그런 노땅들. 이렇게 이제 두 패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발단을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현역들이 예비역 형님들한테 왜 학년 운영을 형님들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제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역 형님들이 이거 봐라. 5, 6월 하루볕이 어디라고 요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형님들을 얕잡아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게 작은 오해에서 출발하고요. 그것이 이제 감정 대립으로 커지고 그 감정 대립이 기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신혼 초에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신랑하고 싸웠대요. 근데 어떤 거냐면 하루는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진지상을 차려드렸어요. 여보 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와서 이렇게 밥상을 쭉 훑어보더니만은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러더니 다리미를 갖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식탁에다가 다리미를 턱 올려놓고는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와이프는 저게 무슨 뜻이지? 왜 밥 먹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다리미를 갖고 와갖고 식탁에다
올려놓고 밥을 저렇게 아무 소리도 않고 혼자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여보,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다리미는 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미를 딱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대로 구워야지. 제대로 구워야 내가 다리미를 안 갖고 오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너무 이제 더 답답한 거죠. 아니, 뭘 제대로 구우라는 거야? 아니, 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뭘 제대로 구워요? 그랬더니 젓가락으로 김 한 장을 딱 집더니 마치 그 축구 심판이 레드카드를 선수들에게 보이듯이 그 신부의 눈앞에다가 김 한 장을 딱 갖다 대더랍니다. 그게 뭐예요? 김을 쭈글쭈글하게 구웠다 이거예요. 세상에나. 그래갖고 그걸 그냥 말로 하면 될 것을 김 쭈글쭈글하게 구웠다고 다음부터는 김을 좀 잘 구워라 하는 표시로 다리미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다가 식탁에다가 다리미를 놓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렇게 먹더라는 거죠. 이런 밴댕이 동기동창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해서 평생을 그렇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고 티격태격 그렇게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 좀 구겨진 김을 먹는다고 뭐 입이 돌아갑니까? 사지가 뒤틀립니까? 그거 좀 그냥 싸서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설사 김을 좀 그렇게 잘 굽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냥 좋은 말로 아이 자기야, 아이 다음에는 김을 좀 자기 얼굴처럼 예쁘게 얌전하게 좀 구우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정감 있게 하면 다 와이프들이 다 그렇게 말하자면 아이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좀 얌전하게 구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리미를 갖다가 식탁 위에 올려놨으니 이게 무슨 뚱딴지도 이런 뚱딴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 세상에서의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학년이 예비역하고 현역하고 군대를 아직 안 간 그런 신상, 군대를 다녀온 연식이 지난 노땅들, 네, 이렇게 두 패가 쫙 갈라져 갖고는 이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지금 뭐 한 그 30대 초반 정도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저도 내일 모레 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신적으로 어리고 젊고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비역 편이 된 거예요. 예비역의 수호자, 예비역의 대변인, 예비역의 변호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군대를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가 대학을 간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이제 한참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저는 예비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비역과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이게 이제 그 한 팀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현역에 가서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역 세력의 수괴가 된 거죠. 아니, 너는 도대체 왜 군대를 갔다 온 놈이 현역을 편드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말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반역 세력의 괴수로 제가 몰렸단 말이에요. 괴뢰도당, 문은식 괴뢰도당의 이제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비역들과 여학생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저를 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현역들은 좀 있다가 하나 둘씩 군대를 가는 거예요. 현역들이 예를 들면 으쌰으쌰 해갖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비역 형님들 어떻게 해보자 해갖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들은 하나씩 군대를 가버리고 결국은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비역과 여학생들의 많은 그 부분과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반란의 수괴, 저 쿠데타 세력, 저걸 없애버려야 돼. 저놈만 없으면 우리 학년이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한 낙원 세상이 될 텐데 라고 마치 저를 암덩어리 보듯이 바이러스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제 옥탑방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마치 그 술 취한 황소 같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해병대 조교 출신으로 정말 제가 그 사이에서 강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멘탈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의 강력 울트라 파워 멘탈, 다이아몬드보다도 내 멘탈이 더 강하지. 이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따가운 눈초리, 손가락질, 수군거림 이런 걸 이렇게 받다 보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밥맛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가끔 어질어질합니다. 속이 울렁울렁하고요, 이것이 마치 무슨 입덧하는 증상처럼 그렇게 사람이 반은 넋이 나가요. 그렇게 걸어 다녀도요, 마치 그냥 사지에 힘이 풀려가지고 낮술 먹은 사람처럼, 낮술 먹으면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본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잘 그 맥을 못 쳐요. 주변 사람들로 배척을 당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비판 또는 왕따, 따돌림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그때 충분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으쌰으쌰 파이팅을 외치면서 늘 그렇게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려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대항해서 이겨내야 돼. 이런 각오를 이제 늘 다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싸움은 운을 망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 이긴다 해도 운이 하강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기운학적으로 이게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나시나카 스토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변호사가 있거든요. 운을 읽는 변호사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써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작가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 나시나카 스토무 변호사가 한 말이, 자기도 40평생을 변호사로 살았지만 변호사가 가장 불쌍한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늘 싸움 가운데 갈등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운이 점점 하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빨리 그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싸움은 빨리 그칠수록 내 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 싸우고 이기면 가장 좋지만 설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싸우게 되더라도 빨리 맞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맞춰야 합니다. 용서를 하든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돌리든 아니면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든 아니면 내가 먼저 그냥 기꺼이 쿨하게 사과를 하든 모든 싸움은 빨리 맞춰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싸움, 설사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다 손치더라도 내 운이 하강하기 때문에, 내 기운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싸움 속에 들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설사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빨리 마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달리는 거죠. 제가 겉으로는 결의를 다지고 승리할 테다. 승리의 나팔을 불 테다. 승리의 깃발을 내가 올릴 테다 라고 다짐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이게 골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진기, 나의 그 싱그러운 에너지가 태양을 보고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했던 에너지가 다 그냥 발바닥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소진돼요. 그런데 결정타를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등의 한 가운데 반역 세력의 수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비역 형님들한테 온갖 이제 멸시와 압박 뭐 이런 거 받는 것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투쟁 의지를 다지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했던 친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울 특별시민, 그 친구는 고창 읍별시민. 그래서 제가 맨날 읍별 그랬거든요. 저는 특별시민, 걔는 읍별시민이니까. 읍별읍민이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 힘들어.
나 휴학할까봐. 나 이렇게 학년생활 계속하면 몸에서 사리가 한 서말은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제 몸에서 사리가 서말이 나왔어요. 그 사리를 모아놨습니다. 그걸로 사리탑을 세울 생각이에요. 특히 우리 학교에다가, 우리 모교에다가 돈 벌어가지고 제 사리탑을 33개 세울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겠어? 어떡하지? 왜 그러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 얘기를 그 읍별 시민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읍변 시민 왈, 너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딱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너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넌 싸가지가 없잖아.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장 의지하고 믿었고 그리고 위로받고 싶었던 친구의 그런 말을 탁 들으니까 휘우 하고 화살이 탁 심장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일을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렇게 그게 서럽더라고요. 그 어려서 친척 집에 아버지의 엄명을 받고 돈 빌리러 다닐 때도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넌 싸가지가 없잖아. 넌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래. 라고 이야기한 친구의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치 납화살처럼 가슴에 탁 박히는데 그때는 넉다운 돼버렸어요. 이게 영적 KO패. 어떻게 내 자신을 수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외면당할 때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그때 느껴본 거예요. 저 친구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저 친구만은 내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서럽다. 너무 서글프다. 이몽룡 도련님 한양으로 과거부로 떠나고 변사또 수청 거절하다가 곤장 맞고 옥에 갇힌 춘향의 심정을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쑥대머리 하는 이 머리가 그냥 막 그 쑥대밭같이 산발해가지고 목에는 긴 칼을 차고 춘향이가 그 서러움에 복받쳐서 쑥대머리 하는 유명한 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경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나 태양교 교주님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쑥대머리 신세가 되었을까? 그리고는 3일을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키웁니다. 첫째는 돈이나 무슨 재산이나 이런 형상이 있는 걸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가장 밑에 단계예요. 두 번째, 이 관문을 통과하면 사람으로 시험을 합니다. 주로 가까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역량을 테스트해봐요. 그래서 재물이나 형상이 있는 것을 좀 넘어서면 그 다음 관물이 이제 사람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이제 성장해야 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자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이상, 또 자신의 가치관, 또는 자기의 본래 모습, 이런 자기 자신하고 이제 씨름하게 하는 그 관문을 또 마련해 줍니다. 근데 핵심은 진리가, 우주가 이런 커리큘럼을 마련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죠. 그런 말하자면 깊은 뜻이 있다는 거 전혀 몰랐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탁 앓고 겨우 몸을 추슬려가지고 딱 정신을 차렸는데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건만 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나를 험담하고 싸가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아파해야 하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서러워하고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하나? 그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리라고 기대했던 그 읍별 시민께서 나에게 이렇게 비수를 꽂았다 손치더라도 그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아파해야 되나? 이런 자각이 생긴 거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좋은 친구야, 은식이 정말 된 놈이야, 쟤 싸가지 있어 라고 이야기 들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그들의 평가에 목을 매면 맬수록 나는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내가 왜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야 하나?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나? 이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다. 빨리 내가 내 길,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훌훌 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툭 생각을 하고 갔는데 우리 학교 교정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아름다운 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때늦은 여름이에요. 늦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나가고 가을이 올랑말랑하는, 그렇게 밀당을 하는, 여름하고 가을하고 밀고 땡기고 그렇게 밀당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 장미꽃 한 송이가,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미꽃 한 송이가 거의 그냥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참 네가 장미가 아직도 이렇게 피어있네, 정말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옆에 이제 일찍 좀 성질 급한 애들이 있잖아요. 성질 급한 월반한 국화가 살짝 고개를 들고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살아가고 국화는 국화대로 살아가는데, 이 생각이 딱 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냐면요, 마치 이렇습니다. 장미에게는 야 장미, 이 발랑 까진 게 너 왜 이렇게 색깔이 빨개? 몸매는 왜 이래? 가시를 품고 있어? 너 참 애가 도도하고 싸가지 없고 참 너 발랑 까졌다? 옆에 있는 국화를 좀 봐. 얼마나 조숙하고 정숙하고 얌전하니? 국화를 좀 닮아. 장미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국화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이 촌스러운 이 국화야. 옆에 열정적인 장미가 안 보이니? 아이고, 천불이 난다.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천불이 나.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좀 뜨겁게 좀 살아봐. 장미를 좀 배워. 장미에게는 국화를 닮으라고 하고, 국화에게는 장미를 닮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미야, 넌 참 아름답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매력과 향기를 마음껏 펼치렴. 국화에게는 국화야, 넌 참 수수하고 고고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향기와 멋을 마음껏 펼치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그걸 안 거죠.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과 매력과 이 우주가 그 장미에게 부여한 소중한 존재 가치와 향기가 있고, 국화에게는 또 국화 나름의 그 아름다움과 멋과 향기와 매력이 있거늘, 나는 예비역 형님들이 나를 좀 뭐라고 하고 나를 좀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했나? 내가 굳이 장미를 닮아갈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굳이 국화처럼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엉겅퀴라면 그냥 엉겅퀴처럼 그렇게 나의 매력과 나의 향기와 나의 가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장미를 찾고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화를 찾고 엉겅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엉겅퀴를 찾듯이 그런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까? 그 마음속에 예비역 형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환영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 책임져 주고 내 삶의 향기를 드러내 주는 것은 결국 나밖에 없어요. 그때 무릎을 치면서 알았어. 나 싸가지 없는 거 인정할게. 내가 형님들한테 버릇없게 한 거 인정할게. 그리고 반성할 건 반성해. 그리고 할 도리는 다 할게. 그러나 앞으로는 그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평가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어. 내 인생을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전당포에 나 맡기기 싫어.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고 국화는 국화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게 우주의 축복이고 우주의 진리야. 나 그렇게 살아가겠어. 무는 시기랑 꽃을 피우겠어. 이렇게 다짐한 겁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우주가 다복히 부어준 여러분들만의 능력, 여러분들만의 향기,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움, 여러분들만의 개성, 여러분들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주의 단 하나인 꽃이 되는 겁니다. 꽃과 같은 인생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꽃을 피웁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